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인공지능 수업을 담당하게 된 최혜경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만나게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재미지고 신나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수업 시간인 만큼 본 교과 이수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교과는 지능기전공학부 3학년 학생 전필교과에 해당이 됩니다. 3학년 때 본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친구들의 경우 4학년 때 이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선수 교과목으로는 고급 프로그래밍 입문 P가 있고요. 지금은 온라인 강의라서 수업 시간이 의미가 없지만 2주 뒤 오프라인 강의가 이루어지거나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변경이 될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 12시에서 13시 30분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수 과목이 있는 이유는 본 교과의 경우 인공지능을 이론으로만 배우지 않고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실습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이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이 이 파이썬과 관련해서 많이 하는 문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저 편입생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경우 교수님은 보통 올해에 기초 과목을 다 듣고 내년에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기초 과목은 프로그래밍 기초 교과목, C, 고급 C,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저 파이썬 유사 과목을 들었습니다. 들어도 이 본 교과를 이수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 교수님은 그 파이썬 유사 과목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성적증명서와 강의 계획서를 교수님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수업을 이수해도 좋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파이썬 교과는 안 들었지만 파이썬을 할 줄 압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 이메일 주시면 간단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본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의 계획서에 공지했다시피 여러분은 약 2주 동안 파이썬 문법을 리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1학년 1학기에 그 선수 교과목을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준비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프로그래밍 파이썬, 그리고 파이썬 자료 구조를 수강하시고 이수증을 아래의 조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3월 29일 날짜를 지켜주시고요. 이수증 제출을 안 하면 수강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강 철회를 안 하고 쭉 본 수업을 이수하셔도 학점이 F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강의실이 실습실이었던 B108에서 일반 강의실인 B107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3학년 학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재학을 하게 되면서 약 53명의 학생이 본 수업을 수강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능기전공학부 실습실이 아쉽게도 최대 45석까지밖에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강의실을 대형 강의실로 이동하였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습 노트북을 지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실습실에서 본 수업을 꼭 진행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본 수업을 듣기 원했고 또 본 교과가 지능기전공학부의 전필 교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결정을 내렸으니 힘들더라도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이썬을 이수하는 것도 귀찮고 노트북을 지참해야 되는 것도 귀찮고 본 수업에
실습이 있는 것도 나는 싫다. 이런 친구들은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 학과에 인공지능 수업을 이수하셔도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즉, 학수 번호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교차 수강이 가능합니다. 꼭 반드시 수강 시점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수업의 평가 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중간 25%, 기말 25%, 수시평가 및 과제를 위해서 40%, 그리고 출석 10%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실습은 과제 점수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중간과 기말 시험은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간고사 이후부터 시작할 프로젝트는 작년과 달리 개인별로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블랙보드보다 깃허브라는 플랫폼을 더 선호합니다. 왼쪽에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URL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오른쪽과 같은 웹페이지가 여러분 눈앞에 보일 텐데요. 화면에서 보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수업 자료와 실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슈라고 하는 탭을 통해 각종 공지와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할 텐데요. 깃허브를 가입을 하시고 빨간색 박스와 같은 언와치 부분을 누르시면 그 버튼이 와치로 바뀌어요. 그럼 앞으로 본 깃허브의 레파지토리에 교수님이 올린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교수님의 공지 혹은 조교의 공지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알람 메일이 발송될 겁니다. 이와 같은 깃허브 플랫폼은 요즘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플랫폼인데요. 곧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운영 방법은 마쳤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끝내기에는 좀 서운하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는 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범용 소프트웨어, 앞으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서 배우게 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을 아트랩의 엄태웅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머신러닝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스피커에도, 글자 대신 사진으로 검색하는 앱에도, 나와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에도 모두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죠. 인공지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 머신러닝. 도대체 뭘까요? 머신러닝, 기계가 배운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말은 쉬운데 뭘 어떻게 배운다는 걸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당신이 만들고 싶은 목표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죠. 문제는 우리에게 정확한 레시피가 없다는 겁니다. 레시피는 없고 그 맛만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고 결과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주스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만들어보고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레시피를 알려주는 대신에 기계 스스로 시도하게 해보는 거예요.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학자 톰 미첼은 경험, 성능지표, 작업 목표, 이 세 가지를 머신러닝의 3요소로 꼽기도 했었죠. 인간의 지능을 재현하려는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머신러닝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컴퓨터들이 많이 쓴 방식은 프로그래밍, 일일이 방법 하나하나를 코딩해 주는 거죠. 머신러닝은 구체적으로 레시피를 주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1.0이 아니라 기계 스스로가 데이터를 통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2.0,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머신러닝이 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라고 불리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머신러닝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이상 아트랩의 테리였습니다. 머신러닝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스피커에도, 글자 대신 사진으로 검색하는 앱에도, 나와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에도 모두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죠. 인공지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 머신러닝. 도대체 뭘까요? 머신러닝, 기계가 배운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말은 쉬운데 뭘 어떻게 배운다는 걸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당신이 만들고 싶은 목표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죠. 문제는 우리에게 정확한 레시피가 없다는 겁니다. 레시피는 없고 그 맛만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고 결과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주스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만들어보고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레시피를 알려주는 대신에 기계 스스로 시도하게 해보는 거예요.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학자 톰 미첼은 경험, 성능지표, 작업 목표, 이 세 가지를 머신러닝의 3요소로 꼽기도 했었죠. 인간의 지능을 재현하려는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머신러닝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컴퓨터들이 많이 쓴 방식은 프로그래밍, 일일이 방법 하나하나를 코딩해주는 거죠. 머신러닝은 구체적으로 레시피를 주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1.0이 아니라 기계 스스로가 데이터를 통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2.0,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머신러닝이 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라고 불리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머신러닝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이상 아트랩의 테리였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범용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배웠어요. 지금부터는 왜 우리 과가 인공지능을 배우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교과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지능기전공학부가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공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로봇학과들이 기계, 전자, 전산의 교집합이었다면 우리 학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계, 전자, 전산의 교집합인 것이죠. 로봇학과는 전 세계적으로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봇 인스티튜트, 즉 RI라고 불리는 로봇학과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뒤를 이어 조지아 텍이 로봇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 카이스트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그리고 광운대학교에서 로봇학과를 만들어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세종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는 기존 로봇학과와의 차별을 둔 인공지능 중심의 로봇학과를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신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학과는 AI 기반의 융합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융합의 사례로는 통신, 제어, 센서, 반도체, 인식, 압축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융합 사례들은 로봇이라는 대상을 통해 통합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언급한 융합의 사례가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의 몇몇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기로 유명한 벤츠 회사의 회장님이 CES라는 행사에서 이와 같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스탠포드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인 교수님이시죠? 앤드류 응 교수님이 제조업의 새 심장 AI, 인공지능이 세상을 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기계공학, 전통적인 전자공학, 그리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만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런 프론티어 선배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에 해당이 됩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능기전과학부는 위와 같은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으로 범용 소프트웨어를 익히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딥러닝 시스템과 머신 비전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여러분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공지능 첫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동영상은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어 준비한 동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 책과 강연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 조승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은 융합적 인재가 돼서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마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융합이라는 게 뭘 하라는 거냐며, 융합적 인재가 되면은 어찌하여 창의적 인재가 되는 거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인가 뭔가 하는 것과 창의적인 인재 또 융합적 사고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5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 인재의 관계, 그리고 융합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취업 박람회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취업 박람회는 아니고 중국의 취업 박람회 모습인데요. 이 취업 박람회는 당연히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을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큰 그룹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한 명의 표정을 갖다가 봅니다. 특히 여기 하얀 패딩을 입고 있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학생의 표정을 보면은 참 석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학생들, 내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발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미래가 이 긴 줄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우리 스스로 빛나고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가치를 알아주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줄에 서 가지고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락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에 가면 항상 화장실이 모자르죠. 화장실이 모자라서 옆에 이렇게 간이 화장실을 한 10개 정도 설치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간이 화장실 앞에 8개는 완전히 비어 있고요, 2개 앞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빨리 화장실에 가려고 그러면 긴 줄을 뒤에 가서 서야 될까요? 빈 대로 바로 가야 될까요? 빈대로 가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긴 줄 뒤에 가서 설까요? 빈 대로 바로 갈까요? 긴 줄 뒤에 가서 섭니다. 줄이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람은 희한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향해서 바로 뛰쳐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 8개의 문 앞에 없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줄이 있는 곳 뒤에 가서 서는 것을 안도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기업에서 취직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여기에 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줄은 갈수록 더 길어질 겁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한 방송국에서 나온 만평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난 로봇의 얼굴을 한 기계가 사람을 일자리에서 내쫓고 있고요. 저 오른쪽은 캐나다의 방송국에서 예측을 한 건데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의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일자리들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환경에서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줄 뒤에 가서만 선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까 그 취업 박람회에 있는 청년들마저도 굉장히 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더 안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육에서 저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멘토링하고 학생들을 접하는 데서 어떤 겸손함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옛날과 다르게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났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이 굉장히 다르게 돼요. 옛날에는 내 아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지식을 채워주고 그 아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나는 부모로서의 일을 다 했다, 또는 선생님으로서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부터도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없어질 것이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새로 생긴 일자리를 얻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얘네들을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의 모델은 뭐가 돼야 되냐면, 흔히 사람들이 autonomous learning 그리고 continuous learning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자발적인 공부, 그리고 하나는 계속적인 공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옛날처럼 학생 때는 지식을 쌓고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만세, 나는 배우는 건 끝나고 이제 돈만 벌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자기가 보는 것 모든 것이 끊임없이 공부가 되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서 졸업을 시켜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50대 돼서도 아이들한테 야 요즘 못 듣는 줄 알아? 그러면서 확인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옆에 없을 때 자기가 알아서 강의를 보고 책을 읽고 뭔가 설명서를 읽었을 때 그게 자기 것이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실질 독해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걱정되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의 실질 문맹률이 75%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실질 독해력이 가장 낮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실질 독해력이 뭘까? 실질 독해력은요, 글을 읽고 선생님 없이 그 글을 바로 응용할 수 있으면 실질 독해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딴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가 글로 읽고 그 경험을 바로 응용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실질 독해력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실질 독해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읽고 무슨 소린지를 알아도 그것이 내 인생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사람은 실질 독해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실질 독해력이 떨어지느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 세대가 글 읽기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배우는 걸 잘못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실질 독해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독해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 세대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 세대 때는 이해를 안 해야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냥 외우고 이해를 안 해야 점수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내 의견이 표명되는 순간 점수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심지어는 시를 읽는 방법에도 정답이 있었어요. 이 시는 어떤 감성입니까? 1. 낭만적, 2. 서정적, 3. 서사적, 4. 사실적. 그리고 내가 그 시를 읽고 아무리 내가 서정적인 시라고 생각을 해도 선생님이 낭만적인 시라고 그러면은 나는 서정적이라고 그러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됐냐면, 글을 읽고 이해를 하고 내 것을 만들고 내 인생에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 녹인 채로 지식을 갖다 머리에 지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 녹은 지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머리에 지고 다니다가 기말고사 시험지가 나오면 거기다가 뱉어냈습니다. 절거덩. 그리고 너무나도 몸이 가벼워지죠. 왜냐하면 지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 많은 지식이 사라지는지를 갖다 테스트를 했는데요. 한 미국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뿐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문제인데, 한 미국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중학생들이었어요. 똑같은 시험 영역에서 똑같은 시험을 갖다가 다음 날 또 냈어요.
문제는 바꿨지만 같은 시험 영역이었어요. 몇 점이 떨어졌을까요? 약 45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에 학교에서 배운 걸 갖다가 매번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반씩 잊어버리는 이런 교육은 좋은 교육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읽든지 강의를 듣든지 뭔가를 갖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했을 때 이것이 융합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보면 항상 그 단어를 떨어뜨려서 봅니다. 그럼 융합, 그러면 융은 뭔가를 녹인다는 느낌이 있고 합은 뭔가를 합친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뭐를 녹여서 뭘 합치냐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뭐를 녹이느냐? 지식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다 할 때 해자도 풀어내다, 녹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죠. 그죠? 우리는 지식을 갖다 책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면은 습득한다 그래서 바로 내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이 녹을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녹을 시간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한국인들은 녹을 시간을 주는 거를 커피를 마실 때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설탕이 유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폼나게 커피 마신다고 각설탕 쓰다가 모든 사람들이 각설탕을 부시고 있었기 때문에 시럽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근데 지식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머릿속에다 스푼을 넣어가지고 지식을 쪼개줄 수가 없습니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도 이해하는 게 없는 것 같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빨리 읽어서 그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읽고 그것이 녹아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면은 그게 내 지식이 되죠. 그럼 지식만 가지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융합적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삶과 합쳐지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게 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읽었다. 그럼 산에 가가지고 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시인이 저걸 얘기했구나. 내가 과학을 배웠다. 부력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배가 떠 있는 걸 보면서 아, 부력이라는 게 진짜구나. 그런 생활과 지식이 합쳐지는 부분이 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고 실질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갖다가 양상해낸다면은 우리는 그것만으로 융합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융합에 반대되는 일을 갖다가 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융합적인 아이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융합은 이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뭐를 풀어줘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교육학자가 아니고요,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자동차 공장 대량 생산의 아버지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헨리 포드 이전에도 기계와 공장은 있었는데요, 그 이전의 공장은 대체로 삥삥 돌아가는 기계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균일한 물건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옷감은 만들 수 있지만 양복은 만들 수 없었고, 밀가루는 만들 수 있지만 케이크는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프로세스든 어떤 공정이든 잘게 나누면 간단한 공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물건이 자동차처럼 복잡한 물건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균일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품을 균일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재를 균일화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서운 건데 노동을 균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명령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부의 기반이 됩니다. 1800년대 말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량 생산 원칙을 통해서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이 미국의 경제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공장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의 철강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공장은 락커펠러라는 사람의 석유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안에서 기계가 돌아갈 때 따르릉 소리가 나면은 군말 없이 미리 준비하고 서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줄을 맞춰서 앉아있게 하고, 공장에서 담배 피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휴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학교 종이 땡땡땡을 부르면서 학교에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교육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아이들한테 융합적 인재가 될 시간과 여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교육의 철학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 철학이 여러분 머릿속에 꽂혀 있는 그 철학, 교육에 대한 철학은요, 다름 아닌 이 2차 산업혁명의 리더인 락펠러라는 사람의 회사 이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락펠러라는 사람의 회사 이름은 스탠다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스탠다드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스탠다드라는 것은 실체전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복점에 갔는데 우리가 옷을 사러 가는데 옷이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까? 옷이 잘못했습니까? 옷이 잘못했죠. 옷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내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싱거워요. 그러면은 소금을 넣어 먹어요? 그냥 먹어요? 소금을 넣어 먹죠. 우리는 다른 모든 물건을 소비할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바꿉니다. 그게 창의성의 근원이죠. 근데 오직 교육에 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내 아이가 맞지 않으면 내 아이를 바꿉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스탠다드한 사고방식입니다. 이 스탠다드한 사고방식은 유럽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없어졌어요. 아이들을 갖다가 규격에 맞게 명령을 잘 따르게 만들고 윗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었더니 굉장히 나쁜 윗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줄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잘 죽이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치 사태죠. 그렇기 때문에 1968년에 유럽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업 받기를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 제도가 아버지들을 나치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한 그런 교육 제도라면 나는 이 교육을 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유럽에서는 68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적 교육, 수평적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육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워낙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거라는 것을 자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융합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스탠다드라는 것을 뽑은 다음에 머릿속에다 어떤 단어를 심어야 되느냐. 인문학의 영어 버전인 liberal이라는 단어를 꽂아줘야 됩니다. liberal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아닌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남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결정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고 이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판적 사고. 즉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학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 저 같은 사람의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리버럴 아트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스탠다드를 뽑고 비판적 사고를 심어주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는 이 세 가지만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의 다니면서 매일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걱정스럽지 아이들은 전혀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